공급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팔 수 있다 하는 거는 그러한 통로를 국제기구들이 제공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국제기구가 자본을 제공한 게 월드뱅크, 그다음에 국제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해 준 게 IMF, 그다음에 국제무역을 안정적으로 관할해 준 게 옛날에는 가트였고 지금의 WTO라는 것이 있었죠. 이 모두가 미국이 주도를 해서 2차 1944년부터 시작해서 전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국제제도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제도들이 옛날에 영국이 세계의 그 통상을 지배하던 시절에는 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미국의 하나의 인벤션이에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국제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소련과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련의 관할하에 있는 동방 이외의 서방 진영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강국이었어요. 처음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럽 대륙을 쳐들어가서 독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한 다음에 바로 철군하겠다는 거였어요. 바로. 미국은 미국 대륙을 동에서 서까지 영토를 확장할 때까지는 굉장한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미국 대륙 밖에 어떤 식민지를 건설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건설할 지역도 아닌 데에 가서 싸워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면 바로 부모에게 돌려보내줘라. 이것이 미국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럽의 지도자들이 계속 와서 바로 나가면 우린 소련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미국의 정부 지도자들이 관리들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은 그 이전까지는 전쟁 이전까지는 강대국이었지만 전쟁의 파괴가 너무 처참해서 다시 재기가 불가능하다. 자기 힘으로는 재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라는 레포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이 철수를 못하고 군대를 잔류시키고 더 나아가서 스탈린이 서유럽을 먹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되살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되살려 놓으면서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이 OECD, 지금의 OECD의 전신, OECD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묶은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원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투자된 자본이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미국은 그 돈을 맡기는 것이지 미국이 돈을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말 들어. 이거 줄 테니까 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복종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규칙 제도로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련이 동구라파에게 했던 것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이 지배 질서를, 국제적인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서방의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북한보다 70년대까지 뒤졌다는 경제가 이렇게 스플렌들리 아주 그냥 눈부시게 발전한 거는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어떤 법과 제도, 질서의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번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장이. 그것이 국가 간에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하나 돈 받는 나라들 갖다 간섭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혼자 만든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니고시에이션,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질서를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개념 규정할 때 상대적으로 열려 있고 오픈돼 있고 룰에 규칙에 기반한 질서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상당히 진보적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진보적인 방법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서방에 속하지 않는 문명적으로 서방에 속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 속에다가 포괄을 하고 그 질서에서 잘 활동하는 것을 증명되는 만큼 그 지위를 인정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G7에도 옵저버 국가로 초대를 하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프로그레시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다. 이렇게들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대체로 같은 개념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이제 각 나라가 동등한 주권을 가진 나라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합의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힘과 자원을 가진 나라 그리고 소련과 경쟁해야 된다는 분명한 모티베이션을 가진 나라가 주도를 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마셜 플랜이라는 돈이라는 유인을 주면서 끌어들여 가지고 만든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토라든가 오늘날의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연합이라든가 OECD라든가 뭐 유엔도 이제 그 큰 범위에서는 들어가고 IMF라든가 IBR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드는 블락 이 제도들이죠. 그런 제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어떤 주권 평등이라는 원칙을 존중을 하지만 사실 평등한 건 아니었어요.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강국이 있고 그 외에 유럽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유럽 나라들은 자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고 한국은 아직 근대화돼 본 적이 없는 나라였고 일본도 철저히 파괴됐을 뿐 아니라 미국의 점령을 당해서 미국의 상당한 정책 전문가들은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면 일본이 산업 건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농업국가로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이제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일본의 국민들에게 행복한 방법으로 농지개혁을하고 그다음에 재벌개혁을하고 전체적인 부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민주주의적인 방법, 여성에게도 특별권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일본을 재조직했죠. 전후에. 이런 이제 압도적인 강국이었고 그 압도적인 강국에서 파견된 그 사령관 메가더가 일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압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도적인 강국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리버럴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한 나라를 구속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규칙과 제도로서 이 포괄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것이 구축이 된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구축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특징을 대개 이제 뭐 몇 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사실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발전해 왔지만 그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힘겨웠고 국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해외 나가서 막 상품을 들고 팔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그것이 어떤 이상세계도 아니고 현실의 세계라는 거. 인간이 만든 하나의 국제질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으로 첫째는 오픈 마켓. 모두가 시장을 개방한다. 공업이 발달된 나라는 우리가 발달했으니까 더 이상 딴 나라하고 무역할 필요 없어. 하면 딴 나라의 발전에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발달한 나라도 자기 시장을 열고 발달하지 못한 나라도 열고 물론 발달하지 못한 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무역에 장벽을 둘 수 있게 했었어요. 20세기 후반기에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이런 것이 돼서 상당히 그런 모습이 많이 후퇴를 했는데 20세기 후반기에는 개도국들은 상당한 자기 국가적인 특성에 따라 시장 개방에 한계를 둘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궁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발전해서 다 오픈마켓을 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마켓이라고 그러면서 트위터나 있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그죠? 이 오픈마켓을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에게 기술을 내놓도록 실질적으로는 강요를 하고, 자기네들은 또 해외에다가 다 팔고,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래로 이제 브레이크 걸리게 됐는데, 이런 것이 오픈마켓이라는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인스티튜션, 아까 얘기한 제도, 국제 제도들, IMF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그 전에 국제관계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협력 안보.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라는 것이 옆 나라가 잘 되면 그것이 나의 불행이다. 그 나라가 강해지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세상이었는데 이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하에서는 옆 나라와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방어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하나로 서유럽 나라들이 나토로 묶여 있고 한국, 일본, 미국이 양자 간의 동맹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협력 안보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것이 한 나라의 어떤 발작적인 정책 결정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또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 전쟁을 하고 싶어도 나토의 다른 나라들과 협의가 있고 그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적대 국가인 소련의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뭉쳐 있으니까 저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무섭다. 쟤네들이 쳐들어올까봐. 이렇게 그 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쟤네들은 하나의 협력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한다. 서로 간에 묶여 있어서. 그러니까 힘은 인정하면서도 이 상대가 쳐들어올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공격하는 일을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일본이나 독일 같이 2차 세계대전 때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줬던 나라들을 평화적인 나라로 바꿔서 그 협력 안보 속에 틀 속에다 다 포함을 시켜버리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공동체. 그 서유럽의 나라들이 대부분이 민주주의로 안정화됐는데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서유럽의 안정된 민주주의는 몇 개 없었어요. 영국, 스웨덴, 덴마크, 요 정도 북구라파하고 영국 맥나라뿐이고 나머지 프랑스는 불안정한 민주주의였고 그 다음은 다 오토크라시,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이었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처럼 대부분이 지금은 서유럽은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한국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수가 포진하는 이러한 질서 이것도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용의주도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체인지 이거는 더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그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그런 이제 태도.
이런 그런 태도에서 이제 한국도 이제 발전했고 대만도 발전했고 했죠. 그다음에 collective problem solving, 어떤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대처하는데, 그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어느 날 갑자기 합의하는 것도 있지만,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여론이 공통적으로 형성이 돼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된다는 여론이 공통적으로 형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들이 가서 합의하는 이런 방법의 collective problem solving, collective problem solving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shared sovereignty라는 게 있어요. 주권 평등의 원칙. 근데 주권을 서로 공유해. 주권, shared sovereignty. 주권을 공유한다 이거예요. 나토는 그 군사력을 갖다 공유한다는 건 그 주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군사력이. 근데 그 군사력을 공유하고 거기도 서독에 미군 기지를 허용했잖아요. 우리도 미군 기지를 허용했고, 이것이 주권을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플렉서빌리티, 신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 절대주의가 아니고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주권이 어느 정도 서로 공유됨으로 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같이 상승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전쟁을 안 하니까, 그리고 군사력을 같이 공유하니까 군사비가 적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지배, rule of law. 이제 강력한 제일 우두머리 국가도 이 룰 규칙을 바꿀지언정 그걸 갖다 유린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하지는 않는다는 이제 그런 대체적인 합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국제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새로운 특징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중국이 거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도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막 중국을 갖다가 이 무역 제재를 내리고, 너희도 우리한테 나쁘게 한 만큼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우리는 일방주의로 하지 않고 알리들, 연합국들과 같이 공동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가겠다 하니까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갖다가 분명히 짚고 나오고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을 무산시키는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은 미국 혼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모든 나라, 여기 자유주의 국제 질서 참여해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에 독주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상대적인 형평성에 따라서 좀 제어될 수 있지만, 이런 오픈 마켓, 그 다음에 국제 제도, 협력 안보, 민주주의 공동체, 이런 좋은 특징들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는데 왜 이걸 후퇴시키냐. 이런 공통적인 생각이 이미 국제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국제 협력이 가능했고, 그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한 게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러한 좋은 특징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